내가 죽어도 모를 놈들. 제 일기장에 제가 직접 쓴 문장입니다. 제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믿어지시나요? 30년을 키운 제 아들한테 이런 말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지금 공원 벤치에 앉아 이 사연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4살짜리 손주가 뛰어놀고 있고요. 예쁜 손주예요. 정말 예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제 진심입니다. 저는 올해 67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주부였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사연을 보낼 용기를 내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나쁜 시어머니인 건가 하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만 흘렸거든요. 저희 남편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퇴직하고 나서 저희 부부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고 약속했어요. 젊었을 때 너무 바쁘게 살았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생활비 벌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남편이랑 매일 아침 동네 공원 산책하고 가끔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려고 했어요. 오래된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싶었고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설레더라고요. 그게 불과 6개월 전 일이에요. 그런데 3달 전쯤이었나요?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저녁 먹으러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밥을 먹고 나서 둘이 얼굴을 쳐다보더니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러더니 아들이 바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딱 3달만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지우는 저희 손주예요. 이제 4살 된 사내아이죠. 귀엽긴 한데 워낙 활발하고 손이 많이 가는 아이거든요. 며느리 말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적응을 잘 못한대요. 왜 갑자기 어린이집은?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3달 동안 집중적으로 일해야 한대요. 야근도 많고 주말 출근도 해야 하고요.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는데 요즘 승진 기회가 생겼다면서요. 둘 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린이집은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다시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지우가 어린이집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요. 선생님이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끝나고도 저녁까지 누가 봐줘야 하는데 저희가 둘 다 밤늦게까지 일하니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딱 3달만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져요. 엄마는 우리 살림 다 아시잖아요. 대출도 많고 지우 키우는 것도 돈이 엄청 들어가고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절하자니 아들 내외가 너무 힘들어 보였고 그렇다고 선뜻 그렇겠다고 하기엔 제 체력이 걱정됐거든요. 저도 이제 67이에요.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자주 아파요. 4살짜리를 하루 종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갑자기 손주 육아를 전담하라니요. 그런데 아들 얼굴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이인데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결국 제가 한숨을 푹 쉬고 말했죠. 알았어. 그런데 정말 3달만이야. 3달 지나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석 달만 지나면 제가 꼭 해결할게요. 며느리도 연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주부터 지우를 맡기로 했어요. 첫날이었어요. 아침 7시에 아들 내외가 지우를 데려왔어요. 출근 시간이 빠르니까 그렇게 일찍 데려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지우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지우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반갑긴 한데 솔직히 아침부터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엄마, 저희 저녁 8시쯤 데리러 올게요. 라고 하고는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지우를 보니까 아직 밥도 안 먹었더라고요. 지우야, 할머니가 밥 해줄게. 그런데 지우가 밥은 싫다고 빵을 달라는 거예요. 저희 집엔 아침에 먹을 빵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우유랑 과일을 줬죠. 아침부터 시작이 순탄치 않았어요. 지우는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거실을 뛰어다니고 장난감을 온 집안에 흩뿌리고 TV를 크게 틀어놓고요. 저는 지우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제가 지우 좋아한다는 카레를 끓였는데 지우가 한 숟가락 먹더니 맛없다고 안 먹는 거예요. 요즘엔 이런 카레 안 먹어요. 엄마가 사주는 건 더 맛있어요. 속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줬죠. 그제야 좀 먹더라고요. 오후에는 더 힘들었어요. 지우가 심심하다고 계속 놀아달라는 거예요. 블록놀이, 자동차 놀이, 그림 그리기. 계속 뭔가를 해줘야 했어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고 싶은데 지우는 쉴 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우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는데 울음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울었어요.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죠. 겨우겨우 지우를 달래고 저녁 6시쯤 됐어요. 아들이 8시에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버텨야 하는 거잖아요. 지우한테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켜야 했어요. 그런데 지우가 목욕을 싫어하더라고요. 옷 벗기는 것부터 난리가 났어요. 욕조에 들어가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물장난을 치면서 화장실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어요. 저는 무릎 꿇고 지우를 씻기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욕을 시키고 나니까 저는 진짜 기진맥진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겨우 7시더라고요. 아직 1시간이나 남은 거예요. 지우한테 TV를 보여줬어요. 그나마 TV 볼 때는 조용하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는데 지우가 자꾸 말을 꺼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뭐야? 할머니, 저거 봐. 할머니, 나 배고파. 8시가 됐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회의가 길어져서요. 9시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을 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 알았어라고 했어요. 뭐라고 더 말할 힘도 없었어요. 9시가 넘어서 아들 내외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둘 다 지친 표정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했지만 그게 진심인지 예의상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우는 엄마 아빠 보자마자 울면서 달려갔어요. 엄마, 나 오늘 할머니 집에서 심심했어. 그 말을 들으니까 하루 종일 지우 놀아준 제가 뭔가 싶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내일도 부탁드려요라고 하고는 지우를 안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까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허리와 무릎이 너무 쑤셨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오늘 힘들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 석 달이면 지나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석 달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첫날인데 벌써 이렇게 힘든데 석 달을 어떻게 버티나요? 그날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온몸이 쑤셔서 뒤척였거든요. 그리고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들 키울 때도 이렇게 힘들었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아들 키울 때는 제가 30대였잖아요. 체력도 좋았고 젊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67이에요. 더 이상 젊지 않아요. 하루 종일 4살짜리를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손주가 미운 건 아니에요. 지우가 밉다는 게 아니라 제 체력이 안 따라주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이더라고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요. 내가 이러려고 퇴직한 남편이랑 여유 있게 살겠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우가 왔어요. 어제랑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아들 내외는 엄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라고 하고는 급하게 출근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 7시에 지우가 오고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아들 내외가 데리러 가고요. 저는 하루 종일 지우 돌보느라 제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혼자 산책을 다녔어요. 문화센터 요가 수업은 등록도 못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취소했어요. 지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2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무릎에 무리 가는 일은 좀 줄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손주 돌보는 거라고 했더니 4살짜리요? 그럼 많이 안아주고 무릎 꿇는 일이 많으시겠네요. 조심하셔야 해요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조심하라고요? 어떻게 조심해요? 손주를 돌보는데 어떻게 무릎을 안 쓸 수가 있어요? 목욕시킬 때, 밥 먹일 때, 놀아줄 때, 매 순간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요.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석 달이 너무 길다. 한 달 정도만 봐주면 안 될까?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프로젝트가 석 달짜리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 정말 곤란해요.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일기를 쓰고 싶었거든요. 펜을 들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한 줄만 썼어요. 내 아들보다 손주가 더 힘들다. 그렇게 쓰고 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서러운지 알 것 같았어요. 아들 키울 때는 제가 엄마였으니까 책임감이 있었어요. 힘들어도 내 아이라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죠. 근데 손주는 달라요. 귀엽긴 한데 제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의무인 것처럼 떠맡겨진 기분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요. 3주째가 됐을 때쯤이에요. 지우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날은 지우가 저희 집에서 자게 됐거든요. 아들 내외가 둘 다 야근이 너무 늦어진다면서 엄마, 오늘 하루만 지우 재워주세요라고 했어요. 지우가 밤 11시쯤 갑자기 울면서 깼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서 지우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그런데 지우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1시간 넘게 울었어요. 새벽 1시쯤 됐을 때 겨우 지우가 잠들었어요.
저는 그대로 지우 옆에 누워 있었어요.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왔어요. 가만히 지우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밤마다 엄마를 찾을까? 며느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지우를 제대로 못 돌보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에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밤새 못 자서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은 누렇게 떴고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아들 내외는 제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엄마, 어젯밤에 지우 괜찮았어요? 라고만 물었어요. 제가 괜찮은지는 묻지도 않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직 2달이나 더 남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도 또 지우를 돌봐야 하는구나. 손주가 밉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이 없어진 게 너무 서러웠어요. 남편한테 나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조금만 참아. 2달만 더 지나면 끝나잖아라고 했어요. 조금만 참으라고요. 2달이 조금인가요? 저한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날 밤에 또 일기를 썼어요. 3달이 아니라 30년처럼 느껴진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건가? 그렇게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제 삶은 여전히 손주 돌보는 것뿐이었고 제 몸은 날이 갈수록 더 아팠어요. 그 일은 제가 지우를 돌본 지 5주째 되던 날 일어났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지우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지우가 너무 심심해하거든요. 공원에 가면 그나마 좀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서 지우가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몸은 피곤했지만 지우가 웃으면서 노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우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넘어진 건 아니었어요. 무릎에 살짝 까진 정도였는데 지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심하게 울었어요. 저는 급하게 달려가서 지우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가 봐줄게. 그런데 지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엄마, 엄마를 외치면서 울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엄마는 회사에 갔어. 저녁에 올 거야.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지우는 계속 엄마를 찾으면서 울기만 했어요. 30분이 넘게 지났어요. 지우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였고요. 내가 손주를 제대로 못 돌보는 할머니로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때였어요.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온화한 인상이셨어요. 아이가 많이 놀랐나 봐요. 괜찮으세요? 그분이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분이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얘야, 안 아파. 할머니가 호해줄게. 아프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지우 무릎에 살짝 입김을 불어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지우가 조금씩 울음을 그쳤어요. 자, 이제 안 아프지? 용감한 우리. 아가 그분이 지우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지우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저도 손주 키워봐서 알아요. 애들은 다 그래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옆 벤치에 같이 앉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분과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름은 김순녀 씨셨어요. 저랑 동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녀 씨도 손주를 돌보고 계셨어요. 6살 손녀를 일주일에 4일 정도 봐주신다고 했어요. 힘드시죠? 순녀 씨가 물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요. 네, 정말 힘들어요. 순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도 알아요. 처음엔 손주가 예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루 종일 돌보려니까 체력이 안 따라주고 내 시간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정확히 제 마음을 꿰뚫으시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도 남편이 퇴직하고 이제 우리 인생 살아보자고 했는데 손주 돌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순녀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들 그래요. 손주는 예쁘지만 키우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순녀 씨와 한참을 얘기했어요. 순녀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몸이 얼마나 아픈지, 아들 내외가 제 희생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털어놨어요. 순녀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이들이 엄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다고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공감이 됐어요. 저도 아들한테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엄마는 집에 계시잖아요. 시간 있으시잖아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손주 돌보느라 제 시간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날 이후로 순녀 씨를 자주 만나게 됐어요. 거의 매일 공원에서 만났어요. 순녀 씨도 손녀를 데리고 오시고 저도 지우를 데리고 가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순녀 씨가 계시니까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거든요. 지우도 순녀 씨 손녀랑 놀면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지우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자꾸 엄마를 찾을까? 며느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며느리는 지우를 데리러 올 때도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지우한테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았고요. 그냥 안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순녀 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우가 너무 불안해해요. 밤에도 자다가 깨서 엄마를 찾고, 낮에도 조금만 다치면 엄마를 찾고, 이게 정상인가요? 순녀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글쎄요. 혹시 며느리분이 아이한테 애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맞아요. 며느리는 지우한테 별로 애정 표현을 안 했어요. 안아주는 것도 형식적이었고, 뽀뽀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가기만 했어요. 그럼 아이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엄마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순녀 씨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 내외가 지우를 데리러 왔어요.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봤어요. 며느리는 지우를 안아 올리면서 지우야, 가자라고만 했어요. 오늘 뭐 했어? 재밌었어? 그 같은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우가 엄마 나 오늘 그네 탔어라고 말했는데 며느리는 그래, 그랬구나 하고는 스마트폰만 보더라고요. 지우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아이가 이렇게 엄마 관심을 원하는데 왜 저렇게 대충 대하지?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지우가 요즘 엄마를 많이 찾는 것 같아. 좀 더 안아주고 관심을 줘보는 게 어때?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에 오면 녹초가 돼요. 아이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아들이 옆에서 엄마,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노력이라고요? 전혀 안 보이는데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지우 생각이 났거든요. 저 아이가 얼마나 불안할까?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일이요. 저도 지우처럼 불안한 아이였어요. 제 엄마, 그러니까 지우 입장에서는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5살 때부터 장사를 하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죠.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요. 밥도 혼자 먹고 놀 때도 혼자였어요.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저는 항상 어머니한테 달라붙었어요. 엄마, 나 오늘 이런 일 있었어.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랑 놀아줘.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피곤하니까 조용히 해라고만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밤에 혼자 울기도 많이 했고요. 그 외로움은 제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어요. 지우를 보니까 어렸을 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관심을 간절히 원하지만 받지 못하는 아이. 불안해서 밤에 깨서 우는 아이. 저도 그랬거든요. 이 애가 나처럼 상처받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는 저와 다르게 자라야 해요.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야 해요. 다음 날 아침에 지우를 보자마자 꼭 안아줬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지우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지우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지우한테 더 많은 애정을 줬어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예쁘다고 말해주고. 지우가 뭔가 말하면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요. 며칠이 지나니까 지우가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밤에 깨서 우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낮에도 예전보다 더 밝아졌고요. 할머니한테 안기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순녀 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우가 요즘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니까요. 순녀 씨가 웃으시면서 잘하셨어요. 아이한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순녀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며느리분은 괜찮으세요? 혹시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아닐까요? 산후 우울증이요? 지우가 이제 4살인데요. 순녀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산후 우울증은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몇 년이 지나서도 올 수 있어요. 특히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더 오래 가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며느리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지우한테 무관심한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아픈 거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혹시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있었어? 아들이 깜짝 놀라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역시 맞았어요.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지우 낳고 나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었는데 완전히 나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힘든 거잖아.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제가 물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말씀드리면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저희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해결이 됐으면 지우가 저렇게 불안해하겠니? 며느리가 지우한테 제대로 애착을 못 줬잖아. 아들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우 엄마가 산후 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우한테 제대로 애착을 못 준 거래요. 남편이 그럼 어쩌려고? 하고 물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날 순녀 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이 있었대요. 지금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순녀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며느리분도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혼자 버티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저도 지우 돌보느라 힘든데 며느리까지 챙길 여력이 있을까요? 순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일단은 며느리분을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며느리분도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우한테는 계속 사랑을 많이 줘주세요. 할머니가 줄 수 있는 게 그거니까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우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리고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좀 바꿔 먹었어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도 아픈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지우한테는 더 많은 사랑을 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지우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우가 저를 좋아한다고요. 저를 사랑한다고요. 할머니도 지우 정말 많이 좋아해. 지우는 할머니 보물이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지우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운명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제가 지우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겪었던 외로움을 지우는 겪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우와 저는 어떤 운명적인 연결고리로 묶여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저한테 사랑이 필요했고, 저는 지우한테 줄 사랑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요. 그날 밤에 일기를 썼어요. 지우를 보면 어렸을 때 내가 보인다. 엄마의 사랑이 간절했던 나. 외로웠던 나. 이 아이가 나처럼 상처받으면 안 된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한테 줘야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쓰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지우를 돌보고 있는지 이유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허리는 더 아파졌고 무릎은 계속 쑤셨어요.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현실이 있었죠. 그리고 아직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나 더 남았어요. 석 달이 언제 끝날까요? 정말로 끝나긴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녀 씨가 옆에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순녀 씨는 제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순녀 씨와 함께 공원에서 손주들을 돌보면서 저는 조금씩 힘을 얻었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요. 순녀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버텨야죠. 지우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렇게 두 달이 지났어요. 순녀 씨 덕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매일 공원에서 만나서 서로 손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서로 손주를 봐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순녀 씨가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둘이 돌아가면서 손주들 봐주는 게 어때요? 내가 화요일이랑 목요일에는 지우까지 봐줄게요. 대신 당신이 수요일이랑 금요일에는 우리 손녀까지 봐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순녀 씨가 웃으시면서 혼자 버티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끼리 도우면 좀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정말 괴롭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녀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손녀 하나 보는 거나 둘 보는 거나 비슷해요. 오히려 둘이 있으면 서로 놀아주니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일주일에 이틀은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대요.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그때 같이 산책이라도 다니자.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순녀 씨한테 지우를 맡겼어요. 순녀 씨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볼게요라고 하셨어요. 지우도 순녀 할머니를 좋아해서 잘 따라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걸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유롭다는 기분? 가벼운 기분? 2달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지우가 뛰어다니는 소리도 없고 울음소리도 없고 장난감 소리도 없었어요. 이 조용함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날 하루는 정말 오랜만에 제 시간을 가졌어요. 오전에는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TV도 보고 책도 읽고 낮잠도 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점심은 남편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먹었어요. 얼마 만에 단둘이 외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오랜만이네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언제 이렇게 둘이 밥 먹어봤나?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뉴스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 이야기도 하고 지우 이야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가봤어요. 요가 수업이 어떤지 구경이라도 하려고요. 접수처에 가서 물어봤더니 다음 달부터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 생활도 다시 찾을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때 순녀 씨한테 지우를 데리러 갔어요. 지우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나 봐요. 순녀 씨가 지우 정말 착하더라고요. 우리 손녀랑 잘 놀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오늘 정말 잘 쉬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순녀 씨가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제가 볼게요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숨통이 트였다. 순녀 씨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 힘들었을 거다. 이제 조금은 살만하다.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내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일상이 좀 나아졌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순녀 씨한테 지우를 맡기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제가 순녀 씨 손녀까지 봐주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순녀 씨 손녀는 이름이 서연이었어요. 6살이라 지우보다 2살 많았죠.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지우랑 서연이가 같이 있으면 서로 놀아줘서 오히려 저는 더 편했어요. 수요일에 두 아이를 돌보는 건 확실히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목요일에는 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희망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순녀 씨와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공원에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도시락을 싸가서 벤치에 앉아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순녀 씨가 말씀하셨어요. 손주 키우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동의했어요. 순녀 씨가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손주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공원에 나오는 할머니들 대부분이 손주를 데리고 나왔어요.
다들 저처럼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끼리 모임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순녀 씨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손주들 봐주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품앗이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공원에서 자주 보는 할머니들한테 말을 걸어봤어요.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러워했지만 취지를 설명하니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공원 파고라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5분이 오셨어요. 저하고 순녀 씨 포함해서 7명이었죠. 다들 손주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각자 사연을 나눴어요. 어떤 분은 쌍둥이 손주를 돌보고 계셨고,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손주를 맡아서 키우고 계셨어요. 다들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봐주면 어떨까요? 순녀 씨가 제안하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다들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면서 손주들을 봐주기로 했어요. 한 분이 하루 맡으면 다른 할머니들은 그날 쉬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손주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어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품앗이 모임 덕분에 저는 많이 나아졌어요.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화요일, 목요일은 순녀 씨가 봐주시고 금요일은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봐주니까요. 그 시간에 저는 요가도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2번 다녔어요. 몸이 아픈 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칭을 하니까 허리도 좀 덜 아프고 무릎도 좀 나아졌어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친구들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다들 공감해 주더라고요. 너도 힘들었구나. 우리도 나중에 손주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지우를 데리러 왔는데 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 봐.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얼굴 표정도 달라진 거예요. 며느리도 어머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시작했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그날 밤에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처럼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순녀 씨랑 모임 할머니들 덕분에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 버텼을 거예요. 어느 날 순녀 씨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도우니까 정말 좋네요. 혼자 버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 고마워요. 순녀 씨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순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서로 의지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손주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도 중요해요. 그걸 순녀 씨랑 모임 할머니들이 깨닫게 해줬어요. 지우도 많이 안정됐어요. 예전처럼 밤에 깨서 우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사랑을 많이 줘서 그런가 봐요. 지우는 이제 저를 정말 많이 따랐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제일 좋아해. 지우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3달이 거의 다 돼갔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제 아들 내외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석 달이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석 달 약속이 끝나기 사흘 전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지우를 아들 내외가 알아서 돌보겠지. 나도 이제 내 삶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겠네 하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지우를 데리러 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둘 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를 데리고 나가려던 아들이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저를 돌아보면서 엄마 잠깐만요라고 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한데요. 석 달이 끝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보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빨리 해봐.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요. 1년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원래 석 달 예정이었는데 회사에서 1년 프로젝트로 확장됐어요. 제가 팀장이라서 빠질 수가 없고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1년이라고요? 석 달도 힘들었는데 1년을 더 하라고요? 안 돼. 나 못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석 달 약속했잖아.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도 승진이 확정됐어요. 이 시기에 육아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고? 내 인생은?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이 엄마 목소리 낮춰요. 지우 놀랄까 봐요라고 했어요. 지우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나 정말 못해. 1년은 너무 길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부탁드려요.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하면 제가 꼭 승진해요. 그럼 연봉도 오르고 지우 어린이집도 좋은데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1년을 더 희생하라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아이 돌보미를 쓰든지 해. 제가 말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가 어린이집 적응을 못해요. 선생님이 계속 문제라고 연락 와요. 그리고 돌봄이 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형편에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럼 나는 공짜로 해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뭐가 다른데? 너희는 내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희 가정이 무너져요. 그 말에 뭔가 찔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안 도와주면 정말 아들 가정이 힘들어질까요? 그게 제 책임인가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이 남편한테 설명했어요. 1년을 더 봐달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글쎄, 아들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 말에 허탈했어요. 남편도 결국 아들 편이었어요. 제 힘듦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1년만, 딱 1년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승진하고 그때는 정말 좋은 어린이집에 보낼게요. 아니면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요. 용돈이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데. 제가 원하는 건 제 삶이에요. 제 시간이에요. 하지만 아들 얼굴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면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결국 한숨을 푹 쉬고 말했어요. 알았어. 근데 정말 1년만이야. 1년 지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아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며느리도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감사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됐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가 지우를 데리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제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뭘 어떡하라고? 아들한테 안 된다고 말해줬어야지. 근데 당신은 아들이 힘들다는 데라면서 아들 편만 들었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난처했어.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나는 안 간절해? 나는 안 힘들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은 매일 집에서 편하게 쉬고 산책 다니고 친구 만나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하루 종일 손주 돌보느라 허리 끊어지고 무릎 망가지고 내 시간 하나도 없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1년이라니. 1년을 더 한다고? 석 달도 힘들었는데 1년이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됐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뭐지? 손주 돌보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새벽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뒤섞여서 제대로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한 줄을 썼어요. 내가 죽어도 모를 놈들. 그렇게 쓰고 나니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20분인가 30분인가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또 지우를 데려왔어요. 어제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저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지우를 받아서 안았어요. 지우는 잘못이 없잖아요. 지우한테 화낼 수는 없었어요. 아들 내외가 나가고 저는 지우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순녀 씨를 만나야 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했어요. 순녀 씨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 얼굴이 왜 그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제 얼굴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순녀 씨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아들이 1년을 더 봐달라고 했다고. 제가 결국 승낙했다고. 순녀 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1년이요? 석 달 약속이었잖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순녀 씨가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그럼 1년을 더 하셔야 하는구나. 그건 너무 길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그렇다고 했는걸요. 순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힘내요. 우리가 계속 서로 도우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솔직히 희망이 안 보였어요. 1년이요.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석 달만 버티면 되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년이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요가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그냥 매일 지우만 돌보고 집에 가서 쓰러지듯 자고 또 다음날 지우를 돌보고 그게 반복됐어요. 순녀 씨가 걱정하셨어요.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정직하게 말했어요. 순녀 씨가 그럼 아들한테 다시 얘기해 보는 게 어때요? 정말 힘들다고 못하겠다고라고 하셨어요. 이미 그렇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말을 바꿔요? 그럼 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순녀 씨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도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한데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제 건강이 중요했어요. 근데 아들 가정도 중요했어요. 저는 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싫었어요. 오늘도 또 지우를 돌봐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힘들지. 1년을 더 하는데 안 힘들겠어? 제가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그때 당신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뒤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이미 그렇다고 했는걸. 남편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없어. 당신이 지우를 돌볼 수도 없잖아.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건 나잖아.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에 일기를 썼어요. 1년. 끝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텨야만 하는 걸까? 내 인생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렇게 석 달이 1년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배신이었어요. 아들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석 달이 1년으로 늘어나고 2달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를 돌본 지 5달째였어요. 아직 7달이나 더 남았어요.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제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무릎은 계속 쑤셨고 허리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우울한 날이 많아졌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요가도 그만뒀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취소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순녀 씨가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당신 얼굴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요. 병원 가봤어요? 갔어요. 근데 쉬라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잖아요. 순녀 씨가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걱정돼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순녀 씨 말이 맞았어요. 저도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우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지우를 데리고 공원에 갔는데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도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순녀 씨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조금 어지러워요라고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고 순녀 씨도 계셨어요. 뭔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공원에서 쓰러졌어. 순녀 씨가 구급차 불러서 여기 왔어. 쓰러졌다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어지럽더니 눈앞이 깜깜해진 것까지만 기억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의식 돌아오셨네요. 다행이에요. 제가 왜 쓰러진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몸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예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절대 안정이요? 얼마나요? 최소 2주는 쉬셔야 해요. 그리고 무거운 거 들거나 무리한 활동은 3개월은 피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요. 그럼 지우는 어떡하죠? 제가 지우를 돌볼 수 없으면 누가 돌보죠? 남편이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병원에서 하루 입원했다가 다음 날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침대에 누우니까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쓰러졌다고, 당분간 지우를 돌볼 수 없다고.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안 들렸어요. 1시간 후에 아들이 집에 왔어요. 혼자 왔어요. 며느리는 회사에 있나 봐요.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쓰러졌는데. 제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알았어? 나 죽을 뻔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엄마, 지우는 어떡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제가 쓰러졌는데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우 걱정을 하다니요. 내가 알아서 해.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돌봄이 쓰든지. 제가 말했어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나을 때까지만 잠깐 맡길 데가 없을까요? 없어. 나도 모르겠어. 저는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나갔어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대로 안 들렸어요. 저는 그냥 잠들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무기력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밥을 해다 줬어요. 근데 입맛이 없어서 거의 못 먹었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먹어야지라고 했지만 먹기가 싫었어요.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순녀 씨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과일이랑 죽을 가져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순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그냥 그래요. 뭐? 제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순녀 씨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제가 지우 이야기 들었어요. 아들분이 당분간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요? 잘 됐네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지우를 돌볼 수 없으니까 아들이 알아서 한 거겠죠. 순녀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순녀 씨를 쳐다봤어요. 순녀 씨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우울증이요? 순녀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손주 육아로 1년 전부터 우울증이 왔어요.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순녀 씨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당신도 힘든데 제 얘기까지 하면 더 힘들어 할까 봐요. 저는 순녀 씨 손을 잡았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순녀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손녀가 미운 건 아닌데 제 인생이 없어진 것 같아서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싫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순녀 씨 마음이 너무 이해됐거든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요즘 매일 그런 생각해요. 제가 말했어요. 순녀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도 인생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인생이 있었어요. 손주 돌보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순녀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손녀가 예쁘고 좋았어요. 근데 일주일에 4일씩 돌보다 보니까 제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친구도 못 만나고 취미 생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졌어요. 저도 똑같아요. 석 달 약속이 1년이 됐을 때 그때 정말 무너졌어요. 순녀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끝이 안 보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순녀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선을 그어야 한대요. 선을 긋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말해야 한대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돕겠다고. 그 이상은 안 되다고. 저는 그 말에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어요. 석 달이 1년이 돼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제 의견은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아들한테 어떻게 거절해요? 순녀 씨가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죠. 저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쓰러지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힘들어진대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쓰러져서 지금 아들이 더 곤란해진 거잖아요. 순녀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67살이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 시간을 손주 키우는 데만 쓸 수는 없어요. 눈물이 났어요. 순녀 씨 말이 제 마음을 쳤어요. 맞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1년 하기로 했는걸요. 순녀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아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아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들어야죠. 당신이 쓰러진 건 아들 책임도 있어요. 아들이 책임져야 해요. 순녀 씨 말이 맞았어요. 저는 각성을 했어요. 그래,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순녀 씨가 떠나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 아들한테 말할 거야. 이제 그만하겠다고.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해야지. 안 그러면 나 죽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저녁에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이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저녁에 얘기하자라고만 했어요. 저녁에 아들 내외가 왔어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거실에 다 같이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나 이제 지우 못 봐.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더 이상 지우를 돌볼 수 없어. 며느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돌보미를 쓰든지. 제가 말했어요. 아들이 엄마 근데 우리 형편상 돌보미 쓰기가 힘들다니까요 라고 했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더 이상 못해.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어머님 낳으시면 다시 부탁드릴게요. 안 돼. 나는 낳을 생각이 없어. 아니, 낳으려면 손주 육아를 그만둬야 해. 아들이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가정 생각은 안 하세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내 가정만 생각해? 내 건강은? 내 인생은? 엄마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서로 도와야죠.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어. 나도 이제 67이야. 체력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 더 이상 못해.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쳐다봤어요.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아들아, 엄마 말이 맞다. 엄마가 쓰러진 것도 너희 때문이야. 이제는 너희가 책임져야 해. 아들이 아빠까지 왜 그러세요? 라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너희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니? 매일 우는 거 봤어. 이러다 큰일 나. 며느리가 계속 울었어요. 아들도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안 꺾일 거예요. 일주일 안에 다른 방법을 찾아. 그 후로는 내가 절대 안 봐. 제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아들 내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남편이 잘했어. 당신이 당신을 지켜야지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밤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내 의견을 분명히 말했다. 무서웠지만 해냈다. 나도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다. 이제 그만하겠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아들 내외가 정말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아니면 다시 저한테 매달릴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 내외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집에서 쉬면서 몸을 추스렀어요. 순녀 씨가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아들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순녀 씨가 물으셨어요. 연락이 없어요. 아마 어린이집이나 다른 방법을 찾고 있나 봐요. 잘하셨어요. 이번엔 절대 안 돼요. 순녀 씨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어요.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왜? 무슨 일인데?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급한 일이에요. 그래 와. 30분 후에 아들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지우 엄마가 쓰러졌어요. 뭐? 아까 회사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다쳤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친 건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심한 우울증이래요. 그리고 뭐?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자해 충동이 있대요. 손목에 상처가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자해를 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지우 엄마가 요즘 힘들다고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밉긴 했지만 그래도 자해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지금 어떤 상태야? 의사 선생님이 입원시키자고 해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우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이렇게 악화됐대요. 지우 낳고 나서부터 계속 힘들어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버텼대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도 힘들었구나.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 지우 엄마가 입원해야 해요. 최소 한 달은 병원에 있어야 한대요. 그동안 지우를.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잖아. 더 이상 못 본다고. 엄마, 제발요. 지우 엄마가 정말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더 큰일 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갈등했어요. 며느리를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제 입장을 고수해야 할까요? 넌 어떡할 건데? 제가 최대한 빨리 퇴근하고 아침에는 어린이집에 보낼게요. 근데 저녁에 제가 퇴근할 때까지 누가 봐줘야 해요. 돌봄이 쓰면 되잖아. 엄마, 우리 형편상 한 달 동안 돌봄이 쓰기 힘들어요. 병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부탁드려요. 한 달만요. 지우 엄마가 나을 때까지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피곤해 보이던 얼굴. 지우한테 무관심했던 모습. 그게 다 아파서였구나. 연수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제가 물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연수도 엄마가 없었대.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전에 순녀 씨가 며느리 산후우울증 얘기할 때 며느리가 어렸을 때 엄마 부재로 힘들었다고 했잖아. 아들이 맞아요. 연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수가 어떻게 엄마 노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 가슴이 또 아팠어요. 며느리도 저처럼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우한테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연수한테 가봐야겠다. 제가 말했어요. 정말요? 아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한 달 돌봐준다는 게 아니야. 와이프 얼굴만 보고 올 거야. 저는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며느리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말에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지우 낳고 나서 계속 힘들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될까 봐요. 너 엄마 얘기 좀 해줄래?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지우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우가 울면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고, 지우가 안아달라고 하면 어색하고, 저는 나쁜 엄마예요. 아니야. 넌 나쁜 엄마가 아니야. 그냥 몰랐던 거야.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도 제 엄마가 없어서요. 어떻게 엄마 노릇하는지 정말 몰라서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며느리도 저처럼 엄마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미워하기만 했어요. 나도 엄마 없이 컸어.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나도 어렸을 때 엄마가 장사하느라 거의 안 계셨어. 그래서 많이 외로웠어. 내 마음 알아. 며느리가 더 세게 울었어요. 정말요? 어머님도요? 응. 그래서 더 내 마음 알아.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 주는 법을 모르거든.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어머님, 저 어떡하죠? 저 지우한테 나쁜 엄마예요. 아니야. 이제부터 배우면 돼. 천천히. 며느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할 수 있어. 나도 너를 도와줄게. 그 말에 며느리가 놀랐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며느리를 미워하던 마음이 연민으로 바뀌었어요. 며느리와 저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를 지우한테 물려주면 안 됐어요. 병실을 나와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한 달 동안 도와줄게.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엄마? 근데 조건이 있어. 제가 말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희도 부모 노릇 배워야 해. 연수가 태어나면 내가 육아법을 가르쳐 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이번엔 정말 한 달만이야. 한 달 후에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네, 엄마. 약속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한 달만 더 돕기로 했어. 남편이 놀랐어요. 왜? 안 하기로 했잖아. 며느리가 많이 아파. 나랑 비슷한 상처가 있더라고. 그 애도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마음 다칠까봐 걱정돼. 괜찮아. 이번엔 달라. 내가 선을 그으면서 도와줄 거야. 그날 밤에 일기를 썼어요. 며느리도 나처럼 상처가 있었다. 엄마의 부재. 그 외로움을 나는 안다. 며느리를 미워할 수 없다. 이제는 함께 치유해야 한다. 한 달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돕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입원한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지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와 지우를 돕기 위해 하는 거였어요. 순녀 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입원했어요. 그래서 한 달만 더 돕기로 했어요. 순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건강은요? 이번엔 달라요. 제가 선을 그으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를 진짜 돕고 싶어요. 순녀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돕는 거. 저는 품앗이 모임 할머니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 달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서로 돕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다시 지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순녀 씨와 모임 할머니들이 도와주셨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일주일에 4일은 제가 돌보고 이틀은 품앗이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봐주고 하루는 아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봤어요. 그렇게 역할을 나눴어요. 제가 돌보는 날도 순녀 씨가 오전에 2시간 정도 와서 도와주셨어요. 그 시간에 저는 쉬거나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며느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갔어요. 갈 때마다 며느리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2주째 면회 갔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제가 지우한테 제대로 애착을 못 줘서 지우도 불안해했대요. 맞아. 지우도 내 사랑이 필요했어.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제 아이한테 사랑도 제대로 못 줬어요. 아니야. 넌 몰랐던 거야. 이제부터 배우면 돼. 어떻게 배워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천천히 하나씩.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어머님이요? 응. 나도 엄마 없이 컸잖아.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 그리고 나는 지우를 키우면서 배웠어. 그걸 너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울지 마. 우리 같이 잘해보자.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한테 육아에 대해 조금씩 얘기해 줬어요. 면회 갈 때마다 지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지우가 뭘 했는지, 어떻게 놀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지우가 오늘 엄마 그림을 그렸어. 엄마 빨리 나와서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며느리가 그림을 보면서 울었어요. 제가 그동안 지우한테 너무 못해줬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려. 지금부터 사랑 많이 주면 돼.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외출 허가를 받았어요. 집에 잠깐 다녀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지우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지우를 데리고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지우야. 지우가 멈춰섰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엄마.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지우 눈높이에 맞췄어요. 지우야, 엄마 보고 싶었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팔을 벌렸어요. 엄마한테 와볼래? 지우가 조심스럽게 며느리한테 다가갔어요. 며느리가 지우를 꼭 안았어요.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지우한테 잘못했어. 지우가 괜찮아. 엄마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지우를 안으면서 울었어요. 엄마가 앞으로는 지우한테 잘할게. 많이 안아주고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지우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와 지우가 드디어 연결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2시간 정도 집에 있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태어나면 어머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지우를 키워야 하는지. 그래, 천천히 가르쳐 줄게. 며느리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라고 했어요. 우리 서로 돕는 거야. 나도 내가 필요해. 며느리가 떠나고 저는 순녀 씨한테 전화했어요. 며느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순녀 씨가 기뻐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도 대단해요. 순녀 씨 덕분이에요. 순녀 씨가 없었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 품앗이 모임을 더 키우고 싶어? 우리처럼 힘든 할머니들이 많잖아.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남편이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순녀 씨랑 상의했어요. 모임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상담도 해주고. 순녀 씨가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요. 우리가 서로 돕고 힘이 되는 모임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저희는 할머니 돌봄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공원 파고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어요. 처음에는 7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10명, 15명이 됐어요. 모임에서는 서로 육아 정보를 나눴어요. 어떤 할머니는 손주 목욕시키는 법을 알려주시고 어떤 할머니는 아이 달래는 법을 공유하시고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을 나눴어요. 힘들 때 얘기하고 위로받고 응원하고 그게 가장 큰 힘이 됐어요. 한 할머니가 저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 마음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줬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다른 할머니도 저도요. 여기 오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다들 똑같이 힘들어하니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우리가 만든 모임이 많은 할머니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어요. 집에 와서 며느리가 지우를 안았어요.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안고 뽀뽀해주고 엄마 왔어. 지우야라고 말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엄마 이제 안 아파? 응, 이제 괜찮아. 엄마가 이제 지우랑 많이 놀아줄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한테 육아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며느리가 회사 갔다 오면 같이 지우를 돌봤어요. 지우한테 밥 먹일 때는 억지로 먹이지 마. 천천히 기다려줘. 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해줘. 목욕시킬 때는 물장난도 좀 허용해줘. 그게 아이한테는 놀이야. 지우가 뗐을 때는 화내지 말고 일단 안아줘. 아이가 진정되면 그때 얘기해. 며느리가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지우도 엄마가 달라진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지우를 재우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어머님, 오늘 지우가 저한테 엄마 사랑해라고 했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잘했어. 내가 잘하고 있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 저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너는 이미 좋은 엄마야. 2달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이제 혼자서도 지우를 잘 돌봤어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지우를 봐줬어요. 나머지는 며느리와 아들이 알아서 했어요.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육아에 거의 참여 안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주말에는 아들이 지우를 데리고 공원에 가고 저녁에는 목욕도 시켰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드디어 제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이 왜 그렇게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요. 지우 하루 종일 돌보는 것만 해도 힘든데 어머님은 몇 달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정말 감사한 말들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인정받는 것, 이해받는 것,
저는 이제 제 삶을 되찾았어요. 요가도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남편이랑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품앗이 모임도 계속됐어요. 이제는 2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저희는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했어요. 어느 날 순녀 씨가 말씀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달라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순녀 씨 덕분이죠.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용기를 냈잖아요. 아들한테 안 된다고 말하고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한테 힘이 됐어요. 순녀 씨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밤에 일기를 썼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손주도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한다. 며느리를 돕고 모임 할머니들을 돕는 것이 나에게도 힘이 된다. 이제는 희생이 아니라 나눔이다. 그렇게 제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저는 성장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됐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제가 처음 지우를 돌보기 시작한 지 정확히 1년하고 2달이 됐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깨달음의 순간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제 삶도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지우도. 지우는 이제 5살이 됐어요.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밤에 깨서 우는 일도 거의 없어요. 엄마한테도 잘 안기고 아빠랑도 잘 놀아요. 안정된 아이가 됐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지우한테 사랑을 듬뿍 주고 매일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줘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저녁에는 꼭 지우와 시간을 보내요. 지난주에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상담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뭔데? 우울증은 완전히 나았대요. 이제 약도 안 먹어도 된대요. 정말 기뻤어요. 정말 잘 됐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야.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제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승진도 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팀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일만 하지 않아요.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주말이면 아들이 지우를 데리고 와요. 엄마,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러면 저희는 공원에 가서 같이 놀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하루 종일 돌보는 게 아니라 서너 시간만 같이 놀다가 보내요. 그게 딱 좋아요. 손주를 사랑하지만 제 삶도 있으니까요. 지난달에 아들이 용돈을 드렸어요. 봉투에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하신 거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요.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괜찮아. 나 돈 필요 없어. 근데 아들이 엄마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 돈으로 순녀 씨랑 모임 할머니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품앗이 모임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동사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공식적인 할머니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어요. 다른 동네 할머니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큰 모임을 열어요. 육아 강좌도 하고 서로 경험도 나누고 전문가 선생님도 초대해서 상담도 받아요. 어느 날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모임 덕분에 살았어요. 혼자였으면 우울증으로 쓰러졌을 거예요.
다른 할머니도 저도요. 여기서 힘을 얻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제 힘든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순녀 씨도 우울증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제 약 용량을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만간 끊어도 될 것 같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손 내밀어줘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순녀 씨와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거의 매일 만나서 산책하고 수다 떨고 서로 고민 상담도 해줘요. 지난주에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틀 동안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웃음도 많아지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행복했어요. 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제였어요. 지우를 데리고 공원에 갔는데 지우가 갑자기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제일 좋아해. 할머니도 지우 정말 많이 좋아해. 할머니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줘. 엄마도 이제 말해주는데 할머니가 제일 많이 말해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지우한테 준 사랑이 지우한테 전해진 거예요. 지우야,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말해주는지 알아? 왜? 할머니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못 들었거든. 그래서 지우한테는 많이 해주고 싶었어. 지우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사랑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우를 통해 치유되고 있다는 걸.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지우한테 주면서 제 마음속 어린아이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도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지우한테 주면서 치유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었어요. 상처로 연결됐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됐어요. 오늘 아침이었어요. 일기장을 꺼냈어요. 맨 처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내 아들보다 손주가 더 힘들다라고 쓴 그 문장이 보였어요. 저는 그 밑에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손주가 힘든 게 아니었다. 나를 존중받지 못하는 게 힘들었다. 이제는 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쓰고 나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오늘 저녁에 아들 가족이 저희 집에 와요.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요리를 한다고 해요. 지우는 할머니한테 보여줄 그림을 그려온대요. 남편이 당신 기대되나 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라고 하더라고요. 응. 오늘 우리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야.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이 왔어요.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지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칭찬받았어. 제가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정말? 뭘로 칭찬받았는데? 친구랑 잘 놀았다고. 우리 지우 정말 대단하네.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왔어요. 고마워. 너 요리 실력 많이 늘었다?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아들도 들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우리는 다 같이 거실에 앉았어요. 지우는 제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지우.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와, 지우야. 이거 정말 예쁘게 그렸다. 응,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가 제일 크게 그렸어. 할머니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우한테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니.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몰라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만든 갈비찜은 정말 맛있었어요. 지우가 할머니, 맛있어? 라고 물었어요. 응,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나 할머니 웃는 거 좋아해. 그 말에 다들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식사 후에 우리는 거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지우는 할아버지랑 블록 놀이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랑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저 다음 달에 상담 자격증 따려고 공부 시작했어요. 정말? 무슨 상담? 육아 상담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요. 정말 대단했어요. 며느리가 본인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쓰려고 하다니. 정말 좋은 일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님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나도? 네. 어머님은 손주 육아로 힘들어하는 할머니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그분들을 상담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안 달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돕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이미 품앗이 모임에서 많은 할머니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도 해주고 있었죠. 그래, 좋아. 같이 해보자.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랑 와이프가 같이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대 간의 육아 지혜를 나눌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있고 며느리는 젊은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공부하자. 며느리야. 며느리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가고 남편과 둘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오늘 정말 행복해 보였어라고 말했어요. 응,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이제 우리 인생도 시작이네. 그러게. 이제 시작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내년에 우리 유럽 여행 가자. 한 달 정도.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일기를 마저 썼어요. 1년 전 나는 손주 육아로 무너졌다. 내 인생이 없어진 것 같았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손주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한다. 며느리를 이해하게 됐고 아들도 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많은 할머니들과 연결됐다. 우리는 서로 돕고 힘이 되어준다. 손주 육아가 힘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더 힘들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한다. 나는 나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아이들은 그걸 존중한다. 이제 나는 안다.
할머니도 할머니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내가 행복해야 손주에게도 더 좋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내년이면 68이다. 아직 인생은 길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며느리와 함께 다른 분들을 돕고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도 손주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안다. 균형이 중요하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쁜 밤이었어요. 남편이 자는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녀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공원에서 봐요. 새로 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손주 육아로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물론이죠. 내일 봐요. 같이 도와드려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 힘든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그게 제 삶의 새로운 의미였어요. 손주 육아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제 한계를 알게 됐고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순녀 씨가 있고 모임 할머니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어요.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제가 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행복하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평온한 잠이었어요. 석 달 후, 저와 며느리는 작은 상담실을 열었어요. 세대를 잇는 육아 상담소라는 이름이었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무료로 할머니들을 상담해 드렸어요. 첫 상담 날이었어요. 이른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손에는 일기장을 들고 계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일기장을 펼치셨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 아들보다 손주가 더 힘들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1년 전 제가 쓴 문장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드셨죠?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할머니도 할머니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이요? 네. 손주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머니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할머니 얼굴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차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 힘들었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것을, 제가 걸어온 길이 다른 분들에게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상담을 마치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힘내세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좋았어. 정말 보람 있었어. 그래, 다행이다. 당신이 행복하니까 나도 좋아.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새 페이지를 펼쳐서 썼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걸어온 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손주가 힘든 게 아니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게 힘들었던 거다. 이제 나는 나를 찾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분들이 그들 자신을 찾도록 돕고 있다. 67에 시작된 나의 새로운 인생.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남은 시간을 나답게 의미 있게 살 것이라는 거다. 손주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그것이 나의 새로운 삶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지우가 또 전화할 거예요. 할머니, 오늘 뭐 해? 그럼 저는 할머니 오늘 상담실 가는 날이야. 지우는 엄마랑 재미있게 놀아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지우는 할머니 파이팅! 이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 아들보다 손주가 더 힘들었던 날들. 그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할머니도 할머니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힘드신 할머니가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손을 잡으면 우리는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동이 있는 시니어 드라마 사연 이야기방